예, 93쪽을 보시죠. 네, 마지막인데 110조 1항을 보세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취소 사유가 되고요.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이건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돼 있어요? 제3자가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항은 뒤에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3항 전 2항의 의사표, 전 2항이니까 위로 두 개죠. 1항, 2항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친 경우나 제3자가 사기친 경우 똑같아요. 전부 다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통규정이죠. 그러니까 비통, 착사 네 가지는 모두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예를 들어 갑이 있고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해서 둘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기 강박은 반드시 무슨 경제적 손실을 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요건이 아닌데 뭐 대부분은 이득 좀 보려고 사기 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2억 원인데 사기쳐서 1억 원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립 요건을 보면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실수로 사기치는 경우는 없어요.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 이제 뭐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두 단계의 고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 단계냐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반드시 고의가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건 첫 번째 고의는 뭐냐면 얘를 착오에 빠뜨리겠다라는 게 1단계 고의예요. 근데 착오에 빠뜨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착오에 빠져서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 고의,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강박은 왜 할까요? 제일 기본적인 목적은 겁주려고 하는 거죠. 공포심에 빠뜨리겠다. 이게 1단계 고의고, 2단계는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두 단계 고의를 거칩니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을의 과실 있는 행위로 갑이 착오에 빠졌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틀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과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어요. 과실은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갑이 을의 과실 있는 행위에 착오에 빠졌다면 사기 취소는 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었다면 뭐는 될 수 있고, 착오 취소는 될 수 있어도 과실로 인한 사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반드시 고의가 있을 것. 두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과 결과관계죠. 그러니까 갑이 설령 1억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을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그게 원인이 아니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엄청 사기를 쳐요. 만날 때마다 사기를 치는데 갑이 속아야 되는데 안 속아요. 안 속았는데 갑이 야 얘는 정말 최선을 다하네. 아 그래 내가 싸게 팔아주지 이러면서 1억에 팔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1억에 팔겠다는 건 사기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또는 을이 갑에게 협박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공포심에 빠져야 되는데 이 공포심은커녕 이 측은지심이 생겨서요. 아이 딱한 것 이러면서 1억에 싸게 팔아줬어요. 그럼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원인과 결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고요. 근데 하나 중요하실 점은 이때 인과관계는 주관적 인과관계라고 불러요.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라고 하면 누가 기준이에요? 표의자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속아요. 야 요즘에 누가 속아 이러는데 저만 귀가 팔랑귀여서 저만 속았어요. 그럼 저는 사기 취소가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한다. 아무도 겁을 안 먹었는데 저만 겁먹어서 계약을 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주관적 인과관계. 이게 가장 기본 요건이에요. 사기 강박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망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죠.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유의하실 점은 행위라는 개념.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작위라는 게 있고요. 부작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위라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거동이 있는 것, 움직임이 있는 것을 작위라고 부르고 부작위라는 건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이 부작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행위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보통 말하는가요? 요걸 말하는데 근데 법률상으로 행위라고 하면 부작위도 사회적 의미 있는 행태가 되면 행위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기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자기로 인한 사기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부작에 의한 기망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런 부작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의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실한 사실을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착오가 생기거나 강화되면 그건 부작에 의한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구별되시죠? 그래서 부작에 의한 범죄가 가능하다. 그럼 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얘기했던 게 그 삼촌과 조카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5살 난 조카를 데리고 강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조카가 미끄러져서 강에 빠졌어요. 근데 삼촌이 그 조카가 빠졌는데 이렇게 보더니 아이 뭐 하는 수 없지 뭐 이러고 가버렸죠. 실제로 이 조카가 사망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삼촌에게 어떤 죄를 인정했냐면 살인죄를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삼촌이 민 것도 아니고요. 못 나오게 막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인죄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삼촌에게는 구조 의무가 있어요. 근데 구조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사망을 묵인했다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옆에 지나가던 제3자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도 그걸 봤는데 아유 어떻게 하는 수 없지 이러고 갔대요. 그 사람은 살인죄 아니에요? 아니죠. 걔는 왜 아니에요?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판례.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합니다.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하는데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가의 묵비라고 부르는데 시가의 묵비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시가가 얼마다라는 걸 알려줄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판례는 시가의 묵비는 사기가 아니다.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또 이제 최근의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하는 곳 1km 반경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도록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양하는 아파트 근처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럼 분양하는 회사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알려줄 필요 없어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사기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작에 의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부작위로 인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법해야 돼. 위법성. 그러니까 조금 속여도 사회통념상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라고 하면 그건 사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상술. 그러니까 뭐 물건 팔거나 이럴 때 뭐 약간 좀 기망이 들어가잖아요. 노점상 아저씨가 물건 팔면서 끝내주는 거라고 그래서 샀어요. 집에 가서 써봤는데 안 끝내주잖아요. 그럼 그거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건 사회통념상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셨죠?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합격률이라고 해서 왔어요. 아닌 것 같아. 네. 그럼 이거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늦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취소 안 돼요. 네. 이건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됐던 건 뭐냐면 백화점에 변칙세일 사건이 있었는데 변칙세일.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이제 그 의류 매장 옷을 팔았죠. 옷을 파는데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되냐면 정가 2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근데 이제
50% 대바겐세일이라서 10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줄지 꺼놓고.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제 정가가 100만 원이었고요. 200만 원 아니죠? 받을 돈을 전부 다 받으면서 50% 할인해 준 것처럼 팔았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백화점은 이러셔도 돼라고 통념상 용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사기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사기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속여도 뭐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 우리 뭐 TV 광고 보면 광고가 오로지 진실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뭐 어떤 뭐 아파트 광고 한번 봤더니 아파트 광고에 여기 층 있는데 여기에 애들 10명을 초대해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는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어요.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그죠?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교재 한번 볼게요. (94쪽에) 성립요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줄 그어두시고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행위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과실은 안 된다. 여기까지 줄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기망행위가 있을 것. 첫째 줄 가운데 줄 그어두세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다. 그러니까 부작위한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다섯째 줄에요. 다섯째 줄에 가운데 다만 이렇게 돼. 다만. 거기에 줄 그어두세요. 다만.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있을 때만 부작위 사기가 성립하고요. 계속 줄 그어두세요. 따라서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한다. 그래서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술 이런 것들은 인정해 줄 수 있고. 자, 밑에 기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1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지금 강조한 건데 시가에 대한 묵비, 허위 고지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그러니까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 해서 사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시가를 허위 고지했다고 해서 역시 사기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매도인이 시가를 더 높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한 1억인데 매도인이 요즘에 1억 2천 해요 라고 했어요. 사기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은 본성상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매수인도 마찬가지죠. 무슨 소리예요? 요즘에 8천이면 산다는데 라고 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는 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도 제목에 줄 그어두세요. 상가 분양 시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가 수반되었더라도 기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가를 분양하면서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이 상가를 분양받으시면 근처에 오락타운이 건설될 예정이고 전문 경영인이 위탁 경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월수 300은 보장됩니다 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네 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죠. 오락타운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고요. 전문 경영인 본 적도 없고 매달 적자난 사건이에요. 사기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를 가지고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이런 광고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광고 행위라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그걸 변론으로 하고 이 자체가 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뭐 월수 300 보장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어요.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유인책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사기 취소나 더 나아가 착오 취소도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나오죠. 제목에 주관적이라고 되어 있고 둘째 줄 마지막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의 기준이에요. 자, 이게 사기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강박이 나오죠. 강박 1번에 역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고의. 그렇죠? 고의. 사기 강박은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2번에 강박 행위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해악. 그래서 첫째 줄 마지막에 나오죠. 해악을 고지. 거기에 줄 그어두세요. 이때 해악의 종류는 묻지 않아요. 신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강박이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해악을 고지하지 않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각서에 사인했대요. 강박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따라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받은 것만으로는 위법한 강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출제가 된 판례죠. 그래서 강박이라고 하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첫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요.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일반적인 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면 취소예요. 근데 제한을 넘어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박탈, 상실 이런 말 넣으면 이건 아예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효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 무효를 주장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무효겠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데 취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된다. 그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중에 뭐 있었냐면 정수장학회 사건이 있었어요. 정수장학회 혹시 기억나세요? 그 원래 부산일보 건데 그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빼앗아 가지고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에서 정수장학회라고 붙여가지고 이제 계속 끌고 나갔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부산일보 그 유족들이 돌려달라. 나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뺏긴 거다. 근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없었다.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다라고. 그럼 그 무효가 인정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강박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상실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취소 사유라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났으니까 취소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고, 3번에 위법행위가 있을 것. 위법성이죠. 그 끝에서 넷째 줄에 판례 번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좀 줄 그어두세요. 따라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섞어서 말하면 고소나 고발이라는 건 권리 행사죠. 그러니까 고소는 누가 하는 거야?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그러니까 고소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수사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고소고, 고발은 자기 일은 아닌데 제 좀 보래요라고 신고하는 게 이제 고발이잖아요. 그럼 고소나 고발이라는 것은 권리예요. 그러면 고소 고발로 인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었대요. 이거 위법해요?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위법성이 결여되는 건 아니고 뭘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냐면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겁을 먹기 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그때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갑이랑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을 때렸어요. 폭행이죠, 폭행.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물어내. 이거 손해배상 안 하면 나 너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그 말에 갑이 겁을 먹은 거예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콩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콩밥은 아니고, 예. 교도소에서 콩밥 안 주죠. 콩밥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쌀과 보리에 8대 2의 혼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리값이 비싸져서 하얀 쌀밥 줘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아무리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고소한다라는 것은 권리 행사지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강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갑이 치료비가 한 100만 원 나왔는데 을이 갑의 사정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 얘가 뭐 누범이라든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든지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있다 와야 돼. 오, 잘 걸렸어. 1억 원 내놔. 1억 원 안 내면 고소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 정당한 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언제나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권리 행사라더라도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는 똑같아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이제 효과. 1번은 누가 사기쳤어요? 상대방. 2번은 제3자. 이거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그림 보세요.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사기친 애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사기친 거냐면 계약에 상대방이 사기를 친 거야. 그럼 상대방이 사기친 거면 누구만 보호를 해주면 될까요? 얘만 보호해주면 되죠. 그러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갑이 있는데 A가 갑에게 사기나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랑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건 누가 사기친 거냐면 상대방이 사기친 거야. 계약의 상대방. 근데 A가 갑을 협박해서 자기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A가 갑을 협박해서요. 야, 너 을이랑 매매해라. 매매 안 하면 오케이 한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A가 아니라 을이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 사기당했다고 해서 이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민법 110조 2항에서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언제든지 취소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조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93쪽에 110조 2항 다시 보세요. 110조 2항.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갑은 취소를 을에게 할까요? A에게 할까요? 자, 우리 취소편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예외 없어요. 언제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에요. 갑은 누구랑 계약했어요? 얘한테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어요. 과실 없이 몰랐다는 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을은 아무것도 모르고 갑이 진짜 정상적인 의사로 파는 건 줄 알고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갑이 나랑 계약을 하는 이유가 A가 사기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누가 사기쳤어요? 상대방. 두 번째는 제3자. 그러면 이 제3자의 사기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있으면 얘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언제든지가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없어요. 예를 들어 A가 갑을 협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만 보호하면 돼요? 갑만. 그러면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 없는 행위를 하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로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 A가 누구인지 봤더니 요 상대방 을의 대리인인 경우와 피용인인 경우로 나눠요. 그러니까 특히 대리는 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대리인이라면 얘는 효과를 귀속받는 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텐데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본인을 위해서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은 제3자 관계로 볼까요? 동일시할까요?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일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아까 우리 통정호의 표시 공부할 때도 상속인 제3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통정호 표시에서 나올 때 대리인이라고 물어보면 제3자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얘는 그냥 본인이랑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제3자가 사기친 게 아니라 누가 사기친 거랑 마찬가지가 돼요. 상대방이. 그러면 이때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는 피용인, 그러니까 고용주와 피용인의 관계야. 그럼 고용주와 피용인의 관계는 동일시하는 관계요, 별개로 봐요. 왜냐면 별개인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제3자에 해당되면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가 아니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대리는 중요하니까 이건 대리 파트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수험상으로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대리인이 사기쳤다 이런 말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정리되셨어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96쪽에 2번부터 보세요. 먼저 제3자 사기 강박인데 동그라미 1번은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죠. 그럼 이때는 누구만 포함되냐면 표의자.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둘째 줄 마지막에 표의자만 고려하면 되므로 언제든지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죠. 거긴 별표 해두시고요. 별표 하나 해두시고 줄 그어두시면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돼요. 자, 밑에 판례 박스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대리인 판례고 두 번째는 피용인 판례인데 첫 번째 판례 별표 3개 해두세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은 지금 판례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리인이 사기쳤다라고 하면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체크 플러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와 있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면 제3자와의 관계. 제3자 관계는 똑같죠. 선일 때 보호하는데 둘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도 포함된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 그림 보면 이 을이 부동산을 사기를 가지고 사서 병한테 팔았어요.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얘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한 거죠. 그럼 이때 얘가 선이라 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계약이 먼저 사기를 이유로 먼저 취소가 됐어요.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됐는데 등기는 아직도 누구한테 있어요? 아직 말소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얘가 소유자인가 봐라고 믿고 샀다는 거죠. 그럼 얘는 취소 이전에 산 게 아니라 취소 이후에 샀어요. 그럼 얘는 보호 범위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취소 이전의 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등기 말소 전에 그걸 믿고 취득했다면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뭐 취소 이전 또는 해제 이전의 자만 보호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후라도 보호되고. 다음 페이지 4번 적용 범위인데요. 셋째 줄에 따라서 거의 줄거두세요. 따라서 소송 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송 행위는 아까도 본 것처럼 표시하면 유효하다고 했죠. 착오나 사기 취소 안 되고. 2번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동그라미 1번. 아까 보셨던 거예요. 착오와의 관계죠.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선택. 사기당해서 착오를 일으켰다. 선택. 2번은 우리 다음 과정에서 볼 거예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아까 봤죠. 사기를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사기 취소와 담보 책임은 어떻게 돼요? 역시 선택이에요. 선택. 그 다음에 3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인데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때에는 표의자는 취소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음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사기 강박을 당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첫 번째 판례예요. 첫 번째 판례도 역시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 건설사와 사이에 주택 분양 계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분양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기로 인한 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판례를 볼게요. 어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목에 그래서 어떻게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기친 사람에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사기로 인한 계약을 취소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취소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법행위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취소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취소를 합니다. 자, 그럼 취소를 하면 사기친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취소했으니까 그 효과로서 뭘 또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무효 취소면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부당이득도 반환 청구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위에 게 더 중요해요. 사기를 당한 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취소하지 않고 계약은 유지하고 사기에 대한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판례까지 보시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건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기망해. 침묵에 의한 사기.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좀 전에 지금 방금 보신 거예요.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취소를 해도 되고 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아까 보셨던 판례죠. 다소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답은 3번이고 4번. 제3자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란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사기쳤어요? 제3자. 그럼 언제든지가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5번.
대리인에 의한 대리인의 기망행위. 누가 사기쳤어요?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이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OX? 맞죠.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예. 집에 가자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인데 갑을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봐야 되냐면 만약에 갑이 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임의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때 과정을 보면 갑이요 종이에다가 뭐라고 적거나 타이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면 을에게 보내고 보내면 을의 집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을이 뜯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 갑이 을에게 할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소위 표백주의라고 해요. 표백주의. 겉표자죠.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빠르다. 그러면 완성한 것을 갑이 을에게 보낼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발신주의.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은 갑이 을에게 보낸 게 을에게 들어가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도달주의. 도달주의. 제일 마지막은 도달된 것을 을이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요지주의. 요지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내용을 요지하면 알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각국의 입법례는 이렇게 대립이 돼요. 어떤 걸 취하느냐? 그건 뭐 입법의 방식이지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죠. 그럼 우리 민법이 취하는 태도를 볼게요. 조문을 한번 보면 111조 1항. 일단 조문 자체 별표 2개 해두세요.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우리 민법은 뭘 취해요? 도달주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갑이 을에게 한 의사표시는 언제부터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달되면 자기 마음대로 철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2항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문이에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보낸 거예요. 발송을 하고 예를 들어 얘가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근데 발송하고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는 관계로 도달하게 되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이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보낸 다음에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도 도달되면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 가지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도달주의. 그럼 도달이라는 게 뭐냐?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달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요지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요지 가능한 상태면 도달로 본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현실 수령을 해야 되느냐. 현실 수령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만약에 동거 가족이 수령을 했어요.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다라는 거죠. 동거 가족이 받았다는 건 일단 자신의 지배권 내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이건 역시 뭘로 인정하냐면
도달로 인정이 되죠. 꼭 자기가 직접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도달과 관련해서 자기한테 왔는데 나 안 받을래 라고 수령을 거절했대요. 자, 수령을 거절했다.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죠. 수령을 거절했다는 것은 일단 자기 지배권 내로 들어온 거예요. 요지 가능 상태는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도달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집이 있는데 갑과 을이 같이 사는데요. 갑이 을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을이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냐면 이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던 가정부가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가정부가 수령하면 이거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죠. 일단 을의 지배권 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가정부가 수령한 것을 갑이 제 거예요 이러면서 바로 즉시 회수한 사건이에요. 바로 회수했다. 자, 바로 회수했다라고 하면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도달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보낸 사람이 이걸 바로 회수해버리면 을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달로 볼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통지서가 왔는데 동료 직원이 받았어요. 동료가 받았다. 이거 도달이 아니에요. 동료가 받았으면. 동료 못 믿어요? 네. 동료에게 왔어도 내 지배권 내로 들어온 거야. 도달에. 근데 만약에 지문에 신원 불명의 자가 받았다라고 하면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지 가능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도달에 대한 개념들을 좀 봤고요. 그러면 이 도달주에 관한 이 규정, 111조 1항의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뭐 강제할 이유가 없죠. 이게 무슨 뭐 사회질서랑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도달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까지 발송해야 돼라고 한다면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 그 우편엽서 같은 거 라디오에서 응모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1월 15일자 소인분의 하나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1월 15일자 소인분의 하나인다는 건 발신주의라는 거예요? 도달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까지 우체국에서 뭐만 찍으면 소인만 찍으면 언제 도달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발신주의죠. 근데 만약에 1월 15일까지 도착분의 하나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도달주의.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입증은 누가 할 거냐? 입증 책임. 입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도달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근데 도달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중요한 의사표시는 뭘로 합니까? 등기나 내용 증명으로 하죠. 야,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근데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이 아니고요. 일반 우편. 그러니까 일반 우편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반송이 안 됐어요. 도달로 인정돼야 안 돼? 그것만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송되지 않았을 때 도달로 인정되는 건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를 좀 잠깐 볼게요. 101쪽부터 보세요. 101쪽에. 일단 100쪽에 동그라미 2번에 줄 그어두시고요. 100쪽에 동그라미 2번. 도달주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달의 의의가 나오죠. 가운데 3번. 둘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둘째 줄에.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지해야 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요. 요지 가능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줄 그어두세요. 별표하시고 따라서 다음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바로 거절한 경우에는 요지 가능 상태로 보아 도달로 인정된다. 핵심어는 뭐냐면 수령 거절. 수령 거절도 뭘로 본다고요? 도달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에서 넷째 줄에 또한 우편물을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이 우편물을 뭐 했어요? 바로 회수. 바로 회수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럼 가정부가 원래 수령하면 도달로 인정하는데 보낸 애가 바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이건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도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달에 대한 개념이고. 그러면 101쪽에 맨 위에 체크 플러스가 있는데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쭈르륵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2번과 3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 4번, 5번, 6번은 안 보셔도 되고 1번, 4번, 5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중요한 건 그 체크 플러스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1번은 뭐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발송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법인에서 그 사원들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사원들에게 총회를 할 것이다라고 통지를 하다 보면 이 중에 한두 사람 또는 뭐 더 많은 사람에게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도달주의를 취한다면 얘네들에게 통지한 거예요? 안 한 걸로 돼요? 안 한 걸로 되죠. 그러면 사원들 중 일부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결의를 열게 되면 그 결의의 효력에 흠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뭘로 취하겠다. 발송만 했다는 게 입증되면 이런 경우에는 뭐 도달되지 않았어도 전부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겠다. 그게 지금 뭐예요? 첫 번째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예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 범위 아니니까. 오랜만에 이해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인데 특히 두 번째가 이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일단 여기서 격지자의 개념. 그러니까 격지자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대화자. 그래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에 걸리는 시간적인 거. 그러면 지금 얘네 둘 갑과 을은 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갑이 을에게 통지서를 보냈대요. 그러면 한 공간 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갑의 의사가 을에게 도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격지자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편의 방법을 썼다. 며칠 날 보내서 며칠 날 들어갔다. 이런 말로 하면 100%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격지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월 1일 날 청약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청약서가 1월 4일 날 들어갔고요. 을이 1월 5일 날 마음에 들어 살게 라고 승낙을 해서 1월 8일 날 승낙서가 도달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의사표시는 다 도달주의인데 얘들 지금 격지자죠? 격지자의 의사표시 중에서 뭐만? 승낙만 발신주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1월 8일이에요?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날 계약이 성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청약을 했잖아요. 그럼 갑이 청약을 했다는 것은 갑은 계약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을 뒤로 늦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서를 발송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1일이에요? 4일이에요? 4일이에요.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해요? 발신주의예요? 격지자든 뭐든 다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중에서 뭐만? 승낙만 발신주의. 그래서 지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틀리고요. 다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승낙만 발신주의.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본 건데 기억이 뭐 나실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갑이 본인이에요. 갑이. 근데 을은 대리권 없이 대리행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했냐면 무권 대리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얘한테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최고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최고를 하게 되면 본인은 마음에 들면 추인을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나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나 안 해 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최고 기간 동안 확답을 해야 되는데 추인이든 거절이든 안 합니다. 확답을 안 하면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봐요. 그러면 왜 거절로 봐요? 그렇죠. 우리 민법 131조에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즉, 뭐 있어요? 최고는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우리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에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준법률이 봤는데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법률의 규정. 기억 안 나시죠? 네.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아직 시험은 284일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기억 안 나서 일주일 전에 배운 건데 기억 안 나서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보고 1, 2월 또 보고 3, 4월 또 보고 이 책 5, 6월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지금 당장 기억 안 나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계속 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고 이런 최고와 같은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그럼 131조에 뭐라고 되냐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도달주의면 뭐라고 쓰냐면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뭐야? 도달주의. 근데 바라지 않은 경우라고 표현했다면 그건 뭐냐면 발신. 그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다음 주 우리 공부할 건데 교재에 보시면 134쪽을 한번 보세요. 134쪽. 134쪽에 131조가 있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라고 했어요?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률이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야? 발신주의. 그러면 확답을 최고 기간까지 도달시킬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발신만 하게 되면 언제 도달되더라도 그 효과는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닌데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 그러면 제가 어떤 애랑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애가 미성년자예요. 그럼 제가 그 부모, 법정 대리인한테 제가 되게 자제분이랑 계약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인정해 주실래요? 취소하실래요? 라고 뭐 할까요? 최고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친권자 측에서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확답의 의사를 최고 기간까지 도달시키라는 거예요? 발송만 하면 돼요. 발송만, 발신주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채무 인수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발신주의. 채무를 인수한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이 채무를 병이라는 사람이 면책적으로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을과 병이 합의를 통해서 을의 채무를 병이 면책적으로 인수할 때 이 채권자 갑에게 승낙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채무를 인수할 때 이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을까요? 받아야겠죠. 만약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채무자들이 한 곳에 집결을 해서요. 주민등록증 다 뿌려가지고 하나 뽑아서 제가 어떻게 돼요? 책임지면 돼요. 제 친구가 빚이 1억 있대요. 1억. 근데 저는 사업하다 완전 망해서 빚이 100억이죠. 100억. 근데 친구가 밥 한 끼 사준대요. 저 1억 떠안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억이나 100억이라는 티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떠나버리면 갑은 저한테서 1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기 때문에 야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라고 뭐 한다고요? 최고. 그럼 얘가 인수해라 마라라고 확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확답도 기간까지 도달시키라는 거야? 발송만 하는 거야?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지금 본 게 왜 봤냐면 뒤에 가면 우리 법조문 내에 시험 범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근데 최고에 대한 확답 중에서 우리 민법이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 있었어요? 3번에 무권대리, 4번은 제한능력자, 5번은 채무인수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채무인수 빼고 나머지 최고 확답은 전부 다 뭐야? 도달주의. 발신주의를 취하는 최고 확답은 딱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그러면 나온 김에 같이 정리하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거절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다 똑같아요. 시험 범위 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부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확답을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이익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해야 되는데 확답을 안 하면 수익일까요? 거절일까요? 뭔 내용인지 몰라요.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긍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정. 그러면 수익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매매 예약을 해요. 그럼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를 최고하는데 얘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본계약이 체결될까요? 예약은 소멸할까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소멸해요. 무슨 말이 되겠죠? 우리 나중에 재건축 집합건물법 공부하는데 재건축하게 되면 찬성되면 반대한 사람들에게 2개월의 시간을 주고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결정했어. 너 반대했지만 마음 바꿔서 참가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라는 거야. 서면으로 최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얘들은 재건축 참가요? 거절해요? 거절해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갑니다. 자, 그 얘기가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조금만 더 보면 되니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예, 도달주의 효가 나오는데 뭐 1번, 2번 참고로 보시고 불이익은 괄호 2번에 보면 불이익은 마지막에 누가 감수하냐면 표의자죠. 왜냐하면 도달이 안 되면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불차견착의 불이익은 표의자 감수하고 3번은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아까 111조 2항 발송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13조 오른쪽에 보세요.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그 의미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이요.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는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 의사표시가 을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을에게 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갑의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달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소송 같은 데 들어가면 이 도달을 못 시키면 효력이 없고 따라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면 공시송달 제도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갑이 을에게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공시송달을 통하게 되면 법원이 이 의사를 어떻게 하냐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해요. 그럼 법원 게시판에 게재하고 2주가 경과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효력이 을에게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을은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요. 매일 법원 게시판 가서 나한테 공시송달한 거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만든 거예요. 설령 얘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갑이 을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했다면 도달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교재 보세요. 괄호 2번 요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데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뭔지 개념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령능력 나와요. 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누가 지금 제한능력자예요? 표의자의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 도달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제한능력자예요. 예를 들어 뭐 얘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나는 너한테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였죠. 제한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난 받았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능력자에게 주장은 못하지만 제한능력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죠. 근데 이 제한능력자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는데 만약에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미성년자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가 우리 애한테 이런 의사 표시가 전달되었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조심하실 점은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 도달시로 소급하여 안 때부터요. 안 때부터 만약에 도달시로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였죠. 봐두시고. 그러니까 얘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누가 제한능력자가 된 거예요? 표의자고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건 누가 제한능력자니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면 얘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교재 한번 볼게요. 그 104쪽에 1번 줄거두세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도달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 셋째 줄에 반대로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 2번은 별표 하나 해주세요. 2번.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지라도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때에는 누가 알았어요? 법정 대리인. 안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봐두시고. 자, 문제 보고 마칠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누가 사망했어요? 표의자. 그러면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수령 거절이에요. 수령 거절은 도달로 인정된다라고 했죠.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내용증명 등기는 도달로 인정해 주죠.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교묘하게 다른 걸 붙여놨죠. 그러니까 지금 앞머리는 얘예요. 표의자가 발송하고 제한능력자가 됐는데 뒷부분은 갑자기 얘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맞는 거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서로 다른 조합이죠. 틀렸고.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 결국 뭐예요 이것도? 수취를 거절, 수령 거절이죠. 그럼 도달로 인정된다. 마지막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틀린 지문은 4번이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리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